퇴학 그리고 몰입. 1971년 성탄절 직전에 빌과 나는 짐을 꾸려 요르단을 떠났다. 병원이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레토노에 돌아가서 다음 학기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했다. 엘리노와 에일린, 레스터, 모함메드, 빅토르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감정이 매우 복잡했다. 내가 마프라크에서 본 것은 내 젊은 날의 하이라이트에 드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집과 가족이 그립기도 했다. 그리고 제인 오스틴 생각이 내 머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여자에게서 원하는 전부였다. 집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그녀가 그냥 옆집에 사는 여자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 친구요 절친이었다.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드럽고 거침없는 자세에도 나는 매료되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만나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내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뉴욕에 내린 빌과 나는 헤어져 각자 따로 휴일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몬트리트로 돌아가 그간에 못 들었던 모든 소식을 듣고 먹고 또 먹었다. 나는 나무들이 무성하고 모래가 없는 곳에 돌아온 것을 마음껏 즐겼다. 다들 랜드로버를 몰고 간 여행과 나의 첫 선교 사역 경험을 듣고 싶어 했다. 항상 그랬듯이 나는 부모님이 들으면 언짢아 하실 만한 자세한 얘기는 편의상 생략하고 편집본만 들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시간을 제인 오스틴과 보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솔직해졌다. 그녀도 모험을 좋아했고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언제나 웃어주었다. 그녀가 가깝게 느껴졌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사랑의 열병에 빠져들고 있었다. 1월에 레토너에 돌아갔다. 학교도 학교였지만 원할 때면 언제든지 뜨거운 샤워를 즐길 수 있다는 건 좋았다. 나는 마프라크의 사람들이 그리웠지만 고된 사막 생활은 그립지 않았다. 강의실을 오가는 생활로 돌아왔을 때 나는 롱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붕 올리는 일을 했다. 90파운드 짐짝을 들고 사다리를 올라야 하는 일이었다. 고된 육체 노동에도 힘들지 않았고 돈도 꽤 많이 받았다. 롱뷰가 편해지기 시작했다. 그 작은 도시가 마음에 들었고 내가 일을 하고 번 돈이 가져다준 자유를 즐겼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비행을 했다. 괜찮은 생활이었다. 비록 스토니 브룩만큼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레토노에서도 나는 이건 해야 한다, 저건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가령 헤어스타일 같은 것을 두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싫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었지만 레토노에서는 머리칼이 귀를 덮거나 옷깃에 닿아서는 안 되었다. 내 머리칼이 조금만 길어도 누군가가 나를 멈춰 세우고서는 이런 소리를 했다. 그래야 가서 머리 잘라, 너무 길어.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고 너무 싫었다. 전에도 나를 잡아세웠던 훈육관에게 한 번은 내가 달러 지폐를 꺼내 그 지폐에 있는 조지 워싱턴의 초상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의 머리칼이 옷깃을 덮고 있네요. 나는 말했다. 왜 제 머리칼은 안 되는 거죠? 이 학교에서는 안 돼. 그가 대답했다. 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기독교 학교의 위선이라고 딱지를 붙인 것이 내 눈앞에 있었다. 우리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채플에 참석하고 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 학교 행정당국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이 보였을 것이다. 해외여행과 그 여행이 주었던 거의 무제한의 자유는 나의 반항적 태도를 더욱 고조시켰다. 누군가가 나의 개인 생활에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 자신 빼고 과연 누가 내 일에 창일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내 슬로건이었다. 나는 스토니브룩에서 시작했던 것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것, 몰래 그것들, 가령 금주, 금연을 위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적발할 수 없는 교수들을 미치게 만드는 일들 말이다. 적발되면 퇴학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972년 5월 봄 기운이 내 엉덩이를 들썩이게 했다.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나를 흥분시킬 만한 무언가를 나는 갈망했다. 소형 비행기를 빌려 내가 전에 몇 번 데이트를 한 적이 있는 여학생에게 애틀란타까지 같이 가자고 말했다. 일요일 오후였다. 롱뷰로 되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폭풍우를 만났다. 계속 비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고 공중에서 비행기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날씨를 뚫고 비행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게 나았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먼로에 기착했다. 나는 네터노에 전화해서 다음 날까지 학교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아는 한 나는 내 의무를 다했고 교칙에 저촉되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우리는 일찍 비행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롱뷰에 도착해 빌린 비행기를 돌려주고 있을 때 데스크 직원이 나에게 메모 하나를 건넸다. 학생처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공항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전화를 했다. 내 사무실로 당장 와!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가 단단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저렇게 거품을 뿜는 거지? 캠퍼스로 돌아오는 내내 걱정이 됐다. 나는 교칙을 따랐다고 생각했고 그런 나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우리는 첫 수업만 듣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가 나를 부른 데는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월요일 아침을 엉망으로 시작했거나 무언가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것은 끔찍한 오판이었다. 나는 학생처장실로 들어갔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 프랭클린. 내가 앉자마자 그가 말했다. 여기는 기독교 학교다. 우리는 기독교적 원칙대로 생활한다. 우리는 교수진과 학생들의 생활이 흠잡을 데 없기를 바란다. 너는 여학생과 같이 이 학교 밖에서 밤을 보냈다. 너는 선을 넘었다. 벼랑끝 생활을 하더니 결국 적발됐다. 네가 누군지 중요하진 않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생각했다. 이 학교는 한 번도 나에게 경고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을 한 건 분명했다. 어금니를 꽉 물고 대꾸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무슨 일이 닥치고 있는지 알았다. 너는 이 학교를 떠나야 할 거다, 프랭클린. 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스토니브룩에서 늘 듣기를 기대했던 그런 말이었다. 그렇지만 네터노에서는 아니었다. 이미 네 부모님께 통지했다.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누가 그런 권리를 그에게 주었지? 부모님께 말씀드릴 권리는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나는 내가 그동안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다. 결국 내가 받아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 나는 낙담했다. 마프라크에서 돌아온 이후로 나는 좁고 바른 길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처음으로 나는 내 학업에 대해 진지했었고 내 삶에 초점이 생겼었다. 무엇보다도 나빴던 것은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지 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 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당신의 일을 팽개치고 네터노에 가셨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깊고 부끄러운 고통을 느꼈다. 내 불명예를 받아들이고 짐을 꾸렸다. 하지만 네터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다.
학생처장이 내 뒤에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2주만 더 있으면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 이제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왔다. 조금도 아령을 베풀 수 없었나?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줄 수는 없었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기회조차도 나는 얻지 못했다.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란 것이 레토너에 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감사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누군지 모든 사람이 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나를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누구든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다. 유명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거의 모두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 오로지 개인으로서 그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고자 분투한다. 이것이 유명한 가족에 속해 있는 아이들의 불리한 면이다. 내 이름이 그레함이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되는 레토너 대학의 기준이 더 높은 것이었더라도 나는 내 반항심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존심은 그런 생각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텍사스에서 집으로 오는 길은 착잡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과대망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제한 속도 아래로 운전을 했다. 아마도 그렇게 천천히 운전하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 곧 부모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 상황을 지연시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부모님이 나에게 실망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도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부모님은 내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셨고 지금 나는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그렇게 천천히 노스캐롤라이나를 향해 운전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SUV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하실 훈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대문을 통과해 리틀 파이니 코브로 올라가는 길에 들어섰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 길을 오르면서 모두에게 인사하고 내 멍멍이들을 찾고 참지 못하고 언덕으로 달려갔었다. 이번엔 그런 기쁨이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내 기분은 엉망이었다. 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대로 도망가서 가장 가까운 구를 찾아 숨고 싶었다. 그것은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 않았던 몇 번 안 되는 기억 중에 하나였다. 어머니 앞에 섰을 때 팔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거나 팔을 뻗어 어머니를 안을 기운도 없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 어머니가 나를 껴안아 주셨고 그리고 미소를 띤 채 입을 맞춰 주셨다. 집에 온 걸 환영하시면서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다. 훈계는 한마디도 없으셨고 내가 레토너에서 퇴학당한 걸 입 밖에 꺼내지도 않으셨다. 두 분은 내가 힘든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아셨고 나에게 추가로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으셨다. 내가 얼마나 멍청했던지 내게 말해줄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나를 구해준 것은 로이의 중동 여행에 동의하여 여름 동안 다시 그와 함께 일을 하는데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었다. 마프라크와 베이루트에 들러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그 여행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기회가 되어 주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내 머리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했다.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다. 나는 신물이 나게 집을 떠나 있었다. 과거에는 한 번도 몬트리트에 있는 그 조그만 장로교 대학 몬트리트 앤더슨 칼리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집을 떠나 멀리 있는 대학을 다니는 것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내 기질에 어울렸지만 이제는 당분간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아 보였다. 나는 무엇을 전공할지 몰랐지만 단단히 결심하고 MAC에 입학을 했다. 그 학교는 당시에 전문대학이었다. 내 결심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축복을 받았다. 나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대학을 시작해야 했다. 레타노에서 받은 2, 3학점은 인정받았지만 전문대학이면서도 내가 레타노에서 받은 공작기계 101이나 용접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MAC에서 필수 과목을 살펴보다가 성경 수업을 몇 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놀랍게도 나는 그 과목 모두를 쏙쏙 빨아들였다. 로이와의 여행을 통해서 내 머리가 성경에 이미 열려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잉글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모범을 보이거나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냥 프랭클린 그레암, 동네 아이, 그걸로 충분했다. 스토니브룩과 레토노에서 나는 언제나 빌리 그레암의 아들로 소개되었고 나는 그게 항상 짜증났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성 그레암만 기억했다. 내 기분을 망치려고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늘 아버지와 연결될 때마다 나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만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았다. 이 감정은 아버지에 대한 내 사랑이나 존경심과는 별개였다. 나는 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단지 나는 내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싶었을 뿐이다. MAC와 관련하여 가장 좋은 것은 수업이 끝나면 내가 가장 자랑하는 리틀 파이니 코브의 쉼터가 정말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야마 DT250 비포장도로 모터사이클을 사는 호사를 누렸다.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바퀴 달린 노새였다. 나는 버려진 벌목도를 목을 부러뜨릴 정도로 질주했다. 어머니는 내가 모터사이클에 집착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으셨다. 주말마다 열리는 경주에 참가하느라 교회를 빼먹을 때만 빼곤 말이다. 어머니에게 그것만은 절대 안 되었다. 보통 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 프랭클린, 네가 주의를 기울이게끔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인가를 하시라고 나는 기도드린다. 네 다리를 부러뜨리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키시든지 말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단다. 주님,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그가 주의만 기울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아이고, 엄마 고마워요. 그때 나는 바로 바이크를 세워두고 옷을 갖춰 입고 교회로 달려가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몇 주 뒤에 나는 쉬운 길을 달리고 있었다. 아주 빠른 속도도 아니었다. 그때 내 부츠 앞부분이 나무 뿌리에 걸려 모터사이클 발판 아래로 감겨들었다. 그 상태로 50야드를 더 달렸고 고통이 너무 심해 멈춰서었다. 내려서려고 발을 땅에 내딛는 순간 나뒹굴고 말았다. 믿기지 않았다. 내 발이 부러졌다. 다시 어머니가 옳았다. 그 부상으로 나는 조심하게 되었다. 내 다리가 나을 때까지 그 모터사이클은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어야 했다. 나도 그랬다. 나는 더 이상 일요일에는 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부모님의 감시의 눈 아래에서 집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학업을 진지하게 대하게 됐다. 레토노에서 퇴학당하면서 내 자존심은 손상을 입었지만 우리 뒷마당에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업을 빼먹지 않았다. 과제도 성실하게 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최상위에 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B학점이나 C학점에 만족해야 했다.
내가 학교 생활에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인 오스틴이었다. 그녀는 영특했고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마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다면 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내가 그녀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다면 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제인 오스틴과 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할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함께 재미있게 지냈지만 나는 그녀가 나에 관해서 느끼는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확실한 것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다. 아직은. 학교 생활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레토노에서의 대실패를 떨쳐버리자 나는 다시 마프라크 친구들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났지만 요르단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 관심은 약해지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싶었다. 나는 그들 스스로는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요청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요르단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금을 하면 어떨까요? 전에도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아버지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는 정말 진지했고 학교에서 벗어나려는 구실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내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버지도 느끼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말씀하셨다. 프랭클린, 전도 집회에 참석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널 소개해 주마. 아버지가 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려는 것이 내가 전도 집회에서 복음에 더 많이 노출되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나는 의심스러웠다. 나는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복음 집회에는 복음 자체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관심을 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아버지의 동기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 초대를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이미 마프라크를 위한 모금을 시작한 데이비드 슐츠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는 그 전도 집회들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나는 내가 자라온 내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우리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중 앞권은 당대 최고의 연예인 조니 캐시가 마프라크에 관한 내 설명을 듣고서는 상당한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나를 정말 흥분시켰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엘리노와 에일린에게 조니의 선물을 전해주고 싶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아직은 영적인 깊은 이유를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내 마음에 좋은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했다. 아버지가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닥터 바피어스였다. 밥은 1940년대 후반에 10대 선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월드비전을 세운 사람이었다. 이 단체는 훗날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구호단체의 하나가 됐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밥은 개인적인 삶에서 엄청난 비극들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월드비전 이사회에서 사퇴했고 그 단체에서 강제로 떠나야 했다. 비록 자신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고난들 때문에 여전히 비틀거리면서도 밥은 1970년대 사마리안 포스라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애틀란타 전도 집회에서 플레드 디너트가 힐튼 호텔 연회장에서 내가 밥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거기서 나는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작고 둥근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프레드가 나에게 밥의 인상착의를 미리 설명해 주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그분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없었다.
그 남자는 놀랄 정도로 남달랐다. 물결치는 백발의 머리에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차림새였다. 그는 멋진 미소를 지었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게 인사했다. 그는 정말 사람을 잘 배려한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매우 실제적이었다. 기분 좋게 인사를 몇 마디 나누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친구, 그가 말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나는 마프라크에 있는 선교사들과 병원에 관해 설명했고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흥분하면 할수록 내 설명은 더욱 강렬해졌다. 밥은 표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에일린과 엘리노가 금요일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간구한다고 얘기했다. 그 순간 나는 목이 메었다. 그 여성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마무리를 했다. 박사님이라면 기꺼이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실 거라고 아버지가 박사님께 저를 소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무 코멘트도 하지 않고 밥은 일어나서 나와 악수를 하고 나를 껴안았다. 고맙네, 친구. 나는 우리의 만남이 끝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그 방에 남겨둔 채 기운차게 말없이 걸어 나갔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그에게 얘기한 어떤 것에도 그가 감동을 받지 않은 게 분명한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실망해야 할지 당황해야 할지 아니면 둘 다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한 달 뒤 어느 날 집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베아가 소리쳤다. 프랭클린, 미스터 피어스라는 분이 너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네. 전화기로 달려갔는데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안녕 친구. 애틀란타에서 자네가 들려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요르단에 있는 그 두 여성 얘기 말일세.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직접 거기 가서 내 눈으로 상황을 보고 싶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기 전엔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모금을 하지 않는다네. 좋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길 바라네 친구. 하지만 난 자네와 같이 가고 싶네. 어떤가? 심장이 쿵쿵 뛰었다. 피어슨 박사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며칠 뒤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과 가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지만 믿어주세요. 갈 수 없을 뿐입니다. 좋아요, 친구. 나랑 갈 수 없다면야 나 혼자 거기 가야겠네. 그 말 그대로 밥은 요르단에 가서 그 병원에서 열흘을 치료했다. 예상했던 대로 에일린과 엘리노는 밥의 마음을 얻었다. 자신이 직접 본 것에 큰 인상과 감명을 받은 밥은 그 사역에 $10,000,000를 기부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프라크에 있는 그 충성된 선교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가 몰랐던 아이러니는 나 자신이 서서히 어떤 점에서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하나님의 청부업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청부업자를 보내 나를 찾으셨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힐이었다. 그가 1972년에 나를 만나러 왔다. 나는 죄 많은 삶을 살고 있었고 여전히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을 뜨겁게 만들려고 데이비드를 보내셨다. 꼬마야, 데이비드는 텍사스 뉴욕이 느린 말씨로 나를 그렇게 부르곤 했다. 그는 나보다 8살 많았다. 넌 지금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어. 바로 이 분야에서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 자신도 오랫동안 하나님에게서 달아났었다.
그의 삶과 가족 스토리는 TV 전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었다. 그의 부친은 유명한 2차 세계대전 에이스 조종사였고 그 전쟁에서 명성을 떨친 프라잉 타이거를 조종했다. 데이비드의 조부 닥터 피비 힐은 한국 선교사였고 뛰어난 텍사스 레인저였고 마지막에는 텍사스 샌안토니오 제1장로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가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을 나의 할아버지인 넬슨 벨이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있을 때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 사실이 남다른 이 가족과 내가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데이비드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것 같다. 비록 그에 비하면 내 경험은 훨씬 순한 편에 속하기는 했지만 나는 빌에 반항할 이력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겨우 10대에 그는 집을 떠나 파리로 갔다. 거기서 그는 어떤 사교계 부인과 동거하면서 전보는 작은 카드를 만들었다. 그는 마약에 빠져들었고 그 때문에 그 세계에 휘말려 들어갔다. 그는 한동안 투산에서 조 보나노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 가족은 유명한 뉴욕 마피아 일가였다. 아버지가 1974년 피닉스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데이비드가 실제로 나를 투산의 조 보나노스 집에 데려갔었다. 그는 오래된 시칠리아 가족의 일원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든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남자였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는 도로변에 있는 검소한 집에서 살았다. 그가 지하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데이비드에게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었고 나의 아버지와 그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둘러앉아서 위스콘신에 있는 그의 공장에서 만든 치즈를 먹고 시칠리안 와인을 마셨다. 보나노스 가족을 떠난 뒤에 데이비드는 페루 안데스산에서 사교 집단에 휘말려 그 고대 인디오 종교를 탐닉했다. 그 사교 집단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각했을 때 그는 울부짖었다. 예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지금 저를 구해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구원받았지. 데이비드가 나에게 말했다. 그때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꼬마야, 나는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길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깨끗하게 하셨어. 이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데이비드가 페루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데이비드가 나의 할아버지 닥터 벨을 만나러 온 것이 바로 그때였다. 그렇게 그는 몬트리트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나를 만났다. 내가 데이비드에게 처음 눈길이 갔을 때 그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멋진 남자였다. 길다란 검은색 1957년 엘도라도 브리엄 캐딜락에서 내리는 그는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날씬하고 쭉 뻗은 다리에 딱 맞는 옷이었다. 바짓단은 수제 악어 가죽 카우보이 장화 속에 맵시 좋게 접혀 들어가 있었다. 장화는 무릎까지 올라왔다. 스페인 구두는 가죽에 바늘땀으로 새겨놓은 올리브 크로멜 로고만큼이나 정교했다. 데이비드의 실크 셔츠 소매가 그의 호리호리한 팔뚝으로 몇 인치 올라갔을 때 묵직한 금장 롤렉스 손목시계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의 손목에는 내가 그때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황금 십자가 목걸이가 감겨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햇볕에 탈색한 금발은 묶어서 등 뒤로 넘겼다. 그가 그 빈티지 캐딜락의 스테인리스 스틸 지붕에 한쪽 팔을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은 옛날 서부 영화 주인공과 현대 라스베이거스 도박사를 절반씩 섞어놓은 것 같았다. 많은 텍사스 사람들이 그렇듯이 데이비드는 자기 총을 애지중지했다. 그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총은 금도금을 한 수제 브라우닝 9mm 피스톨이었다. 이러니 이 남자에게 내가 어찌 끌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데이비드 힐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나를 현혹했다. 나는 그의 바지 주머니에 불쑥 삐져나와 있는 $100짜리 지폐다발을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얻은 것인지 항상 궁금했다. 데이비드는 직업이 없었고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도 없었다. 그의 부친이 송금하는 것도 아니었다. 훗날 안 사실인데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전에 도박으로 번 돈이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가 몬트리트에 도착했을 때 그 산동네 사람들은 한 번도 데이비드 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급속히 친구가 됐다. 꿰뚫어보는 듯한 그의 두 눈이 나의 위선을 간파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고 머리에 있는 것을 꺼리낌 없이 쏟아냈다. 내가 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후 불고 그의 면전에서 술잔을 홀짝거릴 때도 있었다. 넌 알고 있어. 네가 언젠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걸 말이야, 꼬마야. 그는 샌안토니오 말투로 나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렇지 않으면 술이 너를 망치고 말 거야. 너는 술을 끊어야 해. 나는 그를 시험하곤 했다. 그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도록 시도했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그가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이길 바랬다. 데이비드는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고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다. 그의 두드러진 용모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끌렸고 그와 한 번이라도 대화해보고 싶어 했다. 그는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들려주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대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지만 탁월한 언변을 갖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사진기 같은 머리를 갖고 있었고 그가 성경을 설명할 때면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데이비드는 여러 번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기 직전까지 끌고 갔지만 나는 그때마다 화제를 다른 걸로 바꿔 그 상황을 벗어났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몬트리 앤더슨 칼리지에서 나는 두 번째 해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적어도 나는 중퇴하지 않았고 퇴학당하지도 않았다. 나는 1974년 봄에 졸업했다. 사촌 존 서머빌도 같이 졸업했다. 그것도 우등으로. 어머니는 내가 졸업해서 한시름 놓았다고 말씀하셨다. 제인 오스틴은 스트래포드 대학에서 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블랙마운틴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돌아왔다. 나는 의기양양했다. 그녀가 멀리 떠날 걱정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다. 나는 구식 1949년 지프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산악 도로를 달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진지해져 갔다. 결혼을 고려하는 지점까지 이르렀다. 내가 데이트했던 여자들 중에서 제인 오스틴은 부모님이 특별히 좋아한 유일한 여자였다. 나는 희망이 넘쳤다. 그녀는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질문을 꺼낼 장소, 시간 또는 용기를 찾지 못했다. (1974년 7월) BGEA는 스위스 로잔 국제복음화 대회를 주관했다. 150개국에서 온 2,500여 명의 개신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열흘간의 대회에 참가했다. 나는 5월에 스위스로 떠났다. 몬트리트 앤더슨 칼리지를 졸업한 직후였다. 그 대회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일을 돕는 것이 내 맡은 일이었다. 어릴 때 가보았고 그래서 익숙한 지역인 그곳에서 그해 여름을 보냈다. 나는 소형 아파트를 빌렸다. 사실 소형이란 말도 후한 표현이었다. 그냥 8피트 폭에 15피트 길이의 방 하나일 뿐이었다. 욕실도 너무 작아서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기다란 샤워 호스를 이용해서 씻어야 했다. 요리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시련이었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나는 베아가 닭고기를 튀기는 것을 많이 봤고 그래서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못했다. 나는 마켓에서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샀다. 나는 그걸 직접 조각내야 했다. 베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닭고기 조각들을 넣은 종이봉투 속에 밀가루와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렸다. 힘껏 흔들어댔지만 베아가 밀가루를 구석구석 골고루 묻을 때까지 흔들었다는 건 기억하지 못했다. 튀김팬에 기름을 붓고 온도를 높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말썽은 없었다. 그 닭고기를 뜨거운 기름 속에 담갔다. 튀겨지면서 연기가 났다. 5분 뒤에 시커멓게 숫덩이가 된 닭고기를 지글거리는 기름에서 꺼냈을 때 나는 너무나 낙담하고 말았다. 어떻게 겉은 시커멓게 타고 속은 날 것 그대로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자 혼자서 생활한다는 게 참. 일을 마치고 매일 저녁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TV나 스테레오가 없었고 그래서 나는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모험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는 어떤 공허함 같은 걸 느꼈다. 친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외로웠고 충족되지 않았다. 내 삶에 연결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마치 텔레비전은 있지만 플러그에 꽂지 않은 것과 같았다. 내가 살고 있는 죄 많은 삶은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공허했다. 프랭클린 그레함의 삶의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채워야 할 빈자리였다. 진실은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 로잔 대회 기간에 나는 20살 생일을 맞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고 싶다고 하셨다. 가고 싶은 데가 있니? 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제네바 호숫가에 있는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식사 중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 즐겁고 편안한 자리였다. 우리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와 호숫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면서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프랭클린, 너희 엄마와 나는 네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버지를 응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철저하게 놔두셨다.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하셨지? 나는 궁금했다. 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야. 계속 그 중간에서 놀 수는 없다. 그를 따르고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할 거야. 내 머리에서 경합이 붙었다. 아버지가 하실 다음 말씀은 뭐지? 우리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프랭클린. 네 인생에서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너는 항상 환영받을 거다. 그러나 너는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화가 났다. 아마도 아버지가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 같다. 나는 영리해서 부모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항상 생각했다. 어쨌든 나는 교회에 가고 찬송 부르고 바른 말을 했다. 그러나 나의 죄 많은 삶은 비밀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서 한동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셨다. 나는 아버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는 내 어깨를 토닥이시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산책을 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는 더 이상은 그 말씀을 안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이 지구상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분 옆에서도 나는 기쁨이 없었고 공허하고 외롭고 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의 결단의 시간을 향한 시계소리가 째깍째깍 큰 소리로 울리고 있었다.
De la part d'Air Canada, du commandant de bord, l'équipage, au revoir. Les franco-vol qui s'achève de Paris agréable. Merci et bonne soirée. 로잔 대회는 며칠 뒤에 끝났다. 나는 스위스를 떠나 곧장 거스타프슨에게 갔다. 그의 마지막 여름 여행을 돕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데이비드 힐을 고용해서 그 대회에 파견했었는데 그가 로이의 중동 여행에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다. 아버지는 로이의 성경 가르침이 젊은 그리스도인인 데이비드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 데이비드와 나는 쥐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이를 만나러 떠났다. 우리 여행의 첫 방문지는 로마였다. 어느 날 저녁, 그리고 카발리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데이비드의 방에 들렀다가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이 꼬마, 무슨 일이야? 그가 말했다. 아무 일도요. 뭐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말씀을 읽고 있어서 들어볼래? 데이비드가 물었다. 그러지요 뭐. 달리 선택할 만한 것도 없었다. 데이비드가 읽기 시작했다. 나는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한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데이비드는 멈췄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다. 사도 바울이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벽하지 않아. 데이비드가 말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바울조차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고 그분께 우리 삶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지. 나는 데이비드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계속 읽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악을 행합니다.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로 내가 그랬다. 나는 바르게 살고 싶었다.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가? 아버지는 며칠 전에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데이비드는 계속 읽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좌절했다. 어떻게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나는 초조한 마음에 담배에 불을 붙여 긴장을 달랬다. 그때 데이비드는 다른 말을 더하지 않았다. 그냥 내 옆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나는 핑계를 대고 그 방을 떠났지만 데이비드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씀이 마치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쓴 것처럼 들렸다. 죄가 내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프랭클린 그레함은 책임이 없지만 죄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다. 내 방으로 돌아왔어. 가방을 뒤져 신약 성경을 찾아 로마서 8장 1절을 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겐 어떤 정죄함도 없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나는 데이비드 힐에게 있는 그것을 원했다. 로이 거스타프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원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원했다. 그날 밤에는 맥주를 마시러 바에 가지 않았다. 내 방에 혼자 앉아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갔다. 요한복음 3장에 이르렀을 때 나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읽었다. 나는 그 말씀을 프랭클린 그레함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읽었다. 그날 밤에 일어난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잠이 들었을 때 프랭클린 그레함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인가 내 삶에서 놓친 것이 있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었다. 나는 교회에 다녔고 그리고 나는 성경을 암송했다. 뭐가 더 필요하지? 내 마음에서 경합이 벌어졌고 나는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푹 잘 수 없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그 여행에서 내가 맡은 임무들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떠났고 그 나라에서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일찍 돌아왔다. 침대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신약 성경을 들어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읽었다. 몇 주 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맴돌았다. 프랭클린,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너는 선택을 해야 할 거다. 나는 8살 때 내가 그리스도께 결단했던 그때를 회상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것을 진짜 이해한 것인지 확신이 가지 않았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프랭클린 그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란 사실뿐이었다. 갑자기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확신에 압도되었다. 나는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읽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도시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다. 하지만 그의 종교와 그가 배운 모든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가기엔 충분하지 못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했다. 내가 아는 전부는 내 안에 그 커다란 빈자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망치는 것에 나는 이제 지쳤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고 또 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담배를 버리고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내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조각들을 취하셔서 다시 맞추신다면 나는 당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날부터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다.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정화해달라고 간청했고 내 삶에 들어와 달라고 믿음으로 초대했다. 그날 밤 나는 마침내 내가 병들어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도망과 반역의 내 세월은 이제 끝이 났다. 일어나 침대로 갔다. 끝났다. 반항의 이유를